눈보라가 덮어버린 백만장자 아내의 죽음, 동화는 어떻게 비극이 되었나? 2004년 1월 16일 뉴저지주 호프웰 타운십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다. 밤새 내린 폭설이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고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듯했다. 갓 제설 작업이 끝난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한 트럭 운전사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도로에서 벗어나 꽁꽁 얼어붙은 개울뚝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는 짙은 녹색의 1997년식 도요타 랜드크루저 한 대. 차량의 엔진은 여전히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단순한 미끄러짐 사고일까? 운전사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차를 세우고 다가갔다. 하지만 차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그는 숨을 멈췄다. 운전석에 한 여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희미하게 돌아가는 엔진을 끄고 차문을 열었다. 운전석의 여성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그녀의 신원은 곧 밝혀졌다. 미셸 리베라 나이스, 34살. 현장은 그녀가 살던 160만 달러짜리 호화 저택에서 불과 1.6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초기 정황은 폭설로 인한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듯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가 도로를 이탈했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시나리오. 하지만 노련한 형사들의 눈에는 현장의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사고 현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이었다. 조수석 문에서부터 시작해 큰 길까지 이어지는 선명한 남성의 발자국. 이는 사고 후 누군가가 차에서 내려 현장을 떠났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사고였다면 운전자는 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라졌을까? 둘째, 운전석의 위치였다. 희생자인 미셸은 키가 작은 아담한 체구였지만 운전석 의자는 마치 키가 큰 남성이 운전했던 것처럼 최대한 뒤로 밀려 있었다. 그녀가 직접 운전했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였다. 셋째, 희생자의 차림새였다. 미셸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양말만 신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 양말은 흙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이는 그녀가 차에 타기 전 또는 사고가 나기 전 어느 시점에 신발 없이 걸어 다녔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정적으로 혈흔의 형태가 사고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차량 외부와 운전석 시트에서 발견된 혈흔은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상처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았다. 마치 다른 곳에서 발생한 폭행의 흔적처럼 보였다. 형사들은 직감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살인사건 현장이다. 하얀 눈 위에 펼쳐진 고요한 비극의 무대 뒤에는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미셸 나이스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후 이곳에 유기된 것이었다. 수사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녀의 삶과 주변 인물들을 향해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미셸 나이스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지면서 세간의 관심은 그녀의 남편 조너선 나이스 박사에게로 쏠렸다.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다. 템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스트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저명한 의학 연구자이자 의사 그리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가 설립한 제약회사 에피제네시스는 그가 직접 개발한 혁신적인 천식 치료제로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한때 자본금이 수천만 달러에 이르기도 했다. 그는 지성과 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인물이었다. 그와 미셸의 만남은 한편의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았다. 1989년 40세의 성공한 사업가 조너선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필리핀 출신의 20살 여성 미셸을 만났다. 그는 작고 사랑스러운 외모에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가진 미셸에게 첫눈에 반했다. 나이와 국경, 문화의 차이는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필리핀에서 빠르게 결혼식을 올렸고 미셸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꿈에 그리던 삶을 시작했다. 미셸의 어린 시절은 조너선이 이룬 세계와는 극과 극이었다. 그녀는 필리핀 바탄주 오리온이라는 작은 마을의 가난한 집안에서 7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조너선은 훗날 아내가 자란 곳을 마닐라만의 대나무 기둥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판잣집들이 즐비한 곳으로 묘사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80만 달러짜리 대저택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동화 속 공주가 된 것과 같았다. 조너선은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의 가족에게도 매우 헌신적이었다. 그는 매달 미셸에게 돈을 주어 필리핀의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가에 새 집을 사주기까지 했다. 미셸의 아버지는 종종 미국으로 건너와 딸 부부의 집에서 몇 달씩 머물며 필리핀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조너선은 그런 장인을 불편한 기색 없이 환대했다. 결혼 후 15년 동안 두 사람은 딸 하나와 아들 둘, 3명의 자녀를 낳으며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풍족한 가정을 꾸렸다.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미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2002년 그녀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냈다. 바로 그들의 저택 정원 관리를 위해 고용된 조경업체 직원 미겔 데헤수스였다. 알렉산더 카스타네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미겔은 조너선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남자였다. 그는 여러 여성을 만나 임신까지 시키고도 양육비를 거부한 전력이 있었고, 사기꾼 기질도 다분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미셸은 그런 그의 거칠고 자유분방한 매력에 강하게 끌렸다. 두 사람의 위험한 관계는 그렇게 비밀리에 시작되었다. 그들의 밀회는 조너선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어졌다. 평온하던 나이스 가문에 폭통이 몰아친 것은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익명 전화 때문이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자신이 미셸과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며 조너선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만약 50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자신과 미셸의 성관계가 담긴 영상을 공개해 그의 가정을 파탄내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충격에 휩싸인 조너선이 아내를 추궁하자 34살의 미셸은 결국 30세의 미겔 데헤수스와의 관계를 실토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조너선은 미겔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미겔에게 미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셸 역시 남편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미겔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훗날 경찰 조사에서 미겔은 자신이 나이스 부부에 대해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렇다면 그 익명의 협박범은 대체 누구였을까? 이 의문은 미셸의 죽음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미셸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남편을 떠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관계는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수사팀은 미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 밤 미셸은 지역 슈퍼마켓의 화장품 코너에서 저녁 근무를 했다. 밤 10시경 퇴근한 그녀는 남편 조노선에게 여자친구와 잠시 음료를 마시고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미셸은 그 시간에 친구가 아닌 연인 미겔 데헤수스를 만나기 위해 한 모텔로 향했다. 모텔 주인은 미셸이 한 남성과 함께 객실을 빌렸다고 증언했고, 그 남성은 미겔임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그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경찰의 신문을 받게 된 미겔은 사건 당일 밤 미셸과 모텔에서 만났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자정 무렵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의 알리바이는 이후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는 용의선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되었다. 대신 그는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미셸이 남편 조노선과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사관들은 이제 나이스 부부의 사생활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화려한 저택과 성공한 사업가라는 겉모습과 달리 그들의 가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조노선의 회사 에피제네시스가 개발하던 천식 치료제가 임상시험에 실패하면서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다. 그는 이미 3개월 전부터 160만 달러의 저택을 내놓은 상태였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한때 백만장자의 아내였던 미셸은 생계를 위해 지역 슈퍼마켓에서 화장품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조너선은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었으며 아내를 통제하려는 성향과 병적인 질투심을 보이기도 했다. 미셸이 이혼을 결심한 데에는 연인의 유혹뿐만 아니라 불행한 결혼 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도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이러한 정황들을 들이밀며 추궁하자 조너선은 아내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아내를 죽인 범인은 그녀의 연인 미겔 데헤수스일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의 주장은 단호했지만 형사들은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포착했다. 수사팀은 즉시 나이스가의 저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진실은 바로 그 집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저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에서 형사들은 조너선의 서재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편지 초안을 발견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내 미셸이 연인 미겔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조너선이 이미 알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그는 아내의 배신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의 초점은 차고로 옮겨졌다. 사건 현장의 논 위에 남겨진 남성용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신발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해당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찰나 한 형사의 눈에 차고 구석에 놓인 야구 방망이가 들어왔다. 방망이는 언뜻 보기에는 매우 깨끗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희미한 얼룩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과학수사팀이 페놀프탈레인 시약을 이용해 정밀 감식을 실시하자 시약은 즉시 선홍색으로 변했다. 혈흔 반응이었다. 하지만 너무 소량이라 그것이 인간의 피인지 동물의 피인지는 판별할 수 없었다. 바로 옆 세탁실에서는 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다. 세탁기 안에는 조너선의 옷가지들이 세제와 함께 물에 흠뻑 잠겨 있었고 그 물은 미세하게 붉은빛을 띠고 있었다. 누군가 피 묻은 옷을 급하게 세탁하려 한 흔적처럼 보였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형사들은 차고 벽에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흔 방울들을 발견했다. 벽난로 굴뚝 안에서는 피로 흥건히 젖은 미셀의 수건이 숨겨져 있었고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는 피 묻은 양말 한 짝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증거는 살인사건이 바로 이 차고에서 일어났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게다가 조너선의 손에는 그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개의 상처가 나 있었다.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마침내 수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바로 신발이었다. 집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하실에서 기이한 물체가 발견되었다. 잘게 잘린 플라스틱 조각들이었다. 형사들이 조각들을 맞춰보자 그것은 놀랍게도 남성용 부츠의 밑창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창의 무늬는 사건 현장에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사관들은 경악했다. 조너선은 대체 왜 신발 밑창을 잘라 숨겨둔 것일까? 이때 한 감식 전문가가 조너선의 다른 신발 밑창에서 미확인 화합물을 발견했다. 적외선 분광법으로 분석한 결과 그것은 4종류의 강력한 접착제 성분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조너선의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계획이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시 신었던 부츠가 발에 불편하자 그 부츠의 밑창만 잘라내어 자신이 평소에 신던 다른 편한 신발에 접착제로 붙여 신었던 것이다. 그렇게 현장에 부츠 발자국을 남겨 수사에 혼선을 준 뒤 집으로 돌아와서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붙였던 밑창을 다시 떼어내어 잘게 잘라 지하실에 숨겼던 것이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경찰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조너선 나이스를 아내 미셸을 살해한 혐의로 즉시 체포했다. 검찰이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조너선 나이스는 아내 미셸이 미겔 데헤수와 계속해서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익명의 협박범을 연기했다. 스스로 미셸의 불륜남인 척 아내와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미겔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함으로써 아내를 그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던 것이다. 이는 그의 결혼을 구하기 위한 비뚤어진 자작극이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자 미셸의 마음은 더욱 확고하게 떠나갔다.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 했고 조나선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미겔과의 미래를 마치고 자정 무렵 집으로 돌아온 미셸은 조나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조너선의 이성은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의 격렬한 언쟁은 차고에서의 몸싸움으로 번졌다. 분노에 휩싸인 조너선은 옆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어 아내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미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순간의 분노가 휩쓸고 간 후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차에 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개울가에 차를 버린 뒤 마치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처럼 현장을 위장했다. 그는 차에 엔진을 켜놓은 채 미리 준비한 가짜 밑창을 붙인 신발을 신고 눈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차고에 혈흔을 닦아내고 범행이 사용된 증거물들을 하나씩 숨기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 결국 조노선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을 변호했다. 아내가 먼저 칼을 들고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안 어디에서도 그가 묘사한 칼을 찾아내지 못했다. 법정에서 조너선의 변호인은 그가 아내의 외도와 이혼 요구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 즉 격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변론했다. 조너선 자신도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아내를 깊이 사랑한다고 호소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에게 계획살인이 아닌 격정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미셸의 유가족과 친구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미셸이 통제적이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의 희생자였으며 조너선이 계획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조너선이 수감된 후 그들의 세 자녀는 조너선의 가족들이 맡아 키웠다. 시간이 흘러 조나선 나이스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그리고 2010년 12월 5일 그는 형기의 대부분을 채우지 않은 채 단 5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그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재회했다. 출소 후 그는 놀랍게도 한 과학저널의 편집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저널의 편집위원 명단에서 자신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이력을 기재한 다른 위원들과 달리 그의 이름 옆에는 사진도 과거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그는 과거를 완벽하게 지운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만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2020년 5월 70세가 된 조나선 나이스는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번에는 사기 혐의였다. 그는 동물용 의약품을 다양한 종류의 암을 치료하고 동물의 식욕과 활력, 에너지를 되찾아준다고 허위 광고하여 수십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때는 촉망받는 과학자이자 백만장자였고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한 남자. 그의 삶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끝없는 기만으로 얼룩진 채 또 다른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비극적인 막을 내렸다. 눈보라가 덮었던 그날 밤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비극이 남긴 상처와 질문들은 여전히 차갑게 남아있다.